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9월 기출 분석 강의로 원래는 4주를 계획했다가 조금 꼼꼼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5주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초 선생님들 위주로 주초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이다 보니까 아마 2013년 오늘 1주차는 2013년과 2013년 추가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초등과 중등을 구별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초등 위주의 문제 그리고 유아 선생님들 위주의 문제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시험에서 좀 바뀐 그 유의사항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확인하셔야 되고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반영하신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셨어요. 일단 보시면 유의사항과 배점을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답안지에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라는 말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둘 다 어쨌든 논술의 틀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항의 번호를 앞에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라는 말을 봤을 때 저의 생각은 우리 보통 이 선생님들 작성하실 때 여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항상 어떤 단락이 시작되는 문구를 쓰실 때 이거를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말을 조금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용어를 쓰신다든지 좀 축약해서 쓰신다든지 하는 것처럼 너무 똑같아 보이지 않게 쓰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항의 내용은 너무 그대로 쓰시지 말고 일부 활용해서 쓰시되 자신의 말로 좀 바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실 때 많은 선생님들이 두 가지 유의사항을 쓰시오라고 하면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물론 이거는 연습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셨겠죠. 실제 시험 가서는 첫째, 뭐뭐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 하나 더 쓰실 것 같아요. 그쵸? 뭘 이렇게 쓰셨을 때 조금 부가적인 한 줄 정도의 더 당위성, 이유를 써주신다면 좀 더 논리성을 갖추는 글로 보일 것 같고 너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는 거는 봤을 때 채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번 2013년 문제와 2013년 추가 문제가 있었는데 추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제외하고 13년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다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밑에서 개요 부분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었던 문제는 동우라고 하는 학생, 아직 장애 명칭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과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었는데 면담을 통한 수립 시 정보를 수집할 때 유의사항 2가지 쓰시는 문제, 그리고 부모님과 면담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동우의 여러 행동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 1가지와 예를 쓰시는 문제, 그리고 각각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려움 1가지와 중재 방안 1가지 쓰시는 문제였어요. 그러한 내용 중에서 일단 개요는 문제가 총 그러면 하나, 둘, 3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문항 번호 1번 이렇게 쓰시고 나서 먼저를 쓰시든 아니면 바로 들어가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문항 번호를 붙여주라는 것이 유의사항에서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지만 붙여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중등 출신이다 보니까 가급적 특학 내용을 많이 반영하려고 해요. 그게 일단 키워드 채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많은 초등이나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풀어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특학에 근거한 답안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거고요. 부모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고 하면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지금 보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서 중재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가장 상위 카테고리가 뭐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즉 학생의 문제 행동의 어떤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중재를 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능평가죠. 기능평가 안에 간접평가, 직접평가, 심지어 기능 분석을 함으로써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 면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특학의 범주 내에서는 간접평가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간접평가라고 하면 개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는 부모 면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표준화된 평정 척도를 활용할 수도 있죠.
직접 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거지만 간접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키워드가 간접 평가인 거니까 여기에 단점을 활용해서 유의사항을 조금 긍정적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유의사항 쓸 때 뭐 단점으로 쓰시기보다는 이러한 정보 제공자에 따라서 정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 어렵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부모님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어떤 라포를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단점에 근거한 키워드를 쓰시되 문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는 이거는 저의 어떤 특학을 근거로 한 구조화였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쓰신 분도 되게 많았고 아마 초등이나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학에 근거한 어떤 키워드 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개방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는 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도 쓰실 수 있는 내용이죠. 굳이 선생님들께서 교직 논술을 준비한다고 따로 공부하시진 않잖아요. 그냥 특학 내용 위주 안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쓰시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텐데 둘 다 어쨌든 채점의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키워드 채점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특학에 관련된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가지 범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막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 더 유의할 점은 첫째, 뭐 쓰신 다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한마디만 더 붙여주셔도 논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모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제 동우가 보이는 문제를 파악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까다로운 편이고 헐렁한 옷만 입고 두 손으로 감싸주려고 하면 밀치고 그다음에 물감을 절대 묻히려고 하지 않고 비행기 태워주기처럼 몸으로 한 놀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밝혀진 문등종의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감각의 회피 일 거예요. 근데 특히 그냥 감각의 회피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교육적 중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촉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한 반응, 촉각적 자극에 대한 낮은 역치를 보이는 반응, 또는 촉각적 과민감성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잘 써주셨더라고요. 다만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냥 자극에 대한 민감성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촉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걸로 좀 구체적으로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나오는 중재에서 연결된 중재를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 물론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자극에 관한 민감성으로 좁혀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온도에 민감하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촉각적 감각이 민감한 거라고 명확하게 써주시면 이후에 중재를 연결할 때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촉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뭐 예를 쓰시는 거는 찾아서 쓰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서 동우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하신 다음 그거에 대한 중재 방안을 쓰시는 문제였어요. 이게 총 6점인 걸 봤을 때 여기서 총 2점, 2점, 2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2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문장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문장, 이 학생은 뭐 촉각적 민감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문장을 다 쓰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생님들께서도 주어와 서술어의 그 일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문장 쓰시기보다는 그냥 끊어서 두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채점하시는 분도 어려움 하나, 중재 하나 썼구나 채점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을 한번 보신 다음에 문장을 구분해 주시는 것, 너무 긴 문장 쓰시지 않는 것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큰 제목 틀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의 어려움에 따른 중재 방안을 실행하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뭐 여기 다 보시면 또래 관계는 사회적 환경의 수정, 교실 환경은 물리적 환경의 수정,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도 동우에게 맞게 바꿔주는 것은 교수 방법의 수정에 가까워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키워드, 특학의 키워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쓰셨어요. 물론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제된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싸움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써 선생님의 글이 조금 더 타당하고 논리성 있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래 관계 측면에서도 어려움 하나, 중재 하나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래 관계 측면에서 동호가 가진 촉각적 과민감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또래와의 신체 접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열려있는 답안인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재 방안을 이 어려움과 연결져서 쓰셔야 되는데 저는 교수적 적합화에서 좀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또래들에게 어떤 수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학급 규칙을 세워본다든지 아니면 또래를 이해해보는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논리적인 일관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규칙 세운다든지 소속감, 수용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환경 수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장애 이해 교육을 쓰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 좀 일반적으로 사설하신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약간 봤을 때 좀 논리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실 환경 수정 같은 부분에는 되게 다양한 답들이 많았는데 저는 촉각적 과민감성으로 인해서 교실 환경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조금만 다여도 막 문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교실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떠올랐고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 수정 측면에서 책상의 거리를 넓혀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말 하나 더 들어가고 책상의 거리를 넓혀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훨씬 더 논리적이어 보인다는 거죠. 그냥 촉각적 민감성으로 인해서 책상에 닿이지 않도록 책상을 넓혀준다라고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큰 범주 쓰시고 이유 쓰시는 것으로 앞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선생님은 자폐는 아니지만 자폐의 교육적 중재를 가지고 와서 혼자만의 공간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렇죠? 이 학생이 어떤 그 교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혼자 진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교육적 중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안의 범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학습활동 측면에서의 학습 보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 학생의 특성 중에 어머니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손에 물감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에 꽂히셔가지고 학습활동 수정인데도 불구하고 미술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학습활동, 즉 미술활동만이 아니라 학습활동이다 보니까 물론 구체적인 과목명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활동 또는 어떤 촉각적 감각을 활용하는 활동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물감에 꽂혀서 쓰시기보다는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시는 것 또는 구체적인 과목을 쓰시더라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당연히 교수 방법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유아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적 교육과정 수정 전략들이 있죠. 교재 수정 그런 것들에 쓰셔도 되고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 똑같이 보시는 그 교수 적합화 또는 교수적 수정에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특히 다 말은 붙일 수 있겠지만 자료의 수정이 조금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미술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미술 물감을 터치하지 않도록 하는 자료의 수정을 해준다든지 체육 활동을 할 때에도 어떤 규칙을 변형해 준다든지 그런 전략이나 활동 방법상의 수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답들을 좀 정제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일단 큰 틀을 쓴 다음 설명해 가시는 방법들 좀 알려드렸어요. 저랑 이번에 이제 9월 기출분석 강의를 통해서 아마 쓰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 쓰신 답과 제가 좀 큰 틀에서 쓰시는 거 답안을 비교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논술 쓰는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물론 저는 교직 논술 써보진 않았지만 중등에서는 이제 교육학 논술을 쓰잖아요. 교육학 논술 썼을 때 저 점수 되게 높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고 하면 본문의 선생님들 거의 다 비슷하세요. 그리고 이제 각자 고유한 서론과 결론이 있으신데 제가 원래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때는 서론과 결론은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구할게요. 선생님들의 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선생님 혹시 서론 결론 준비해 가시나요? 틀? 외워서 가시죠? 이거 많은 선생님들은 준비해 가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가서 닥치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등이든 초등이든 유아 선생님이든 제가 봤을 때 서론 결론은 만능 틀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나오든 빈칸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키워드만 써서 조금만 변형해도 다 완성하실 수 있을 만큼 자신만의 서론과 결론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한 서론과 결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와는 겹칠 수 있어요. 저의 강의를 듣는 누구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팁을 들으신 다음 선생님들께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어떤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일단 서론을 쉽게 쓰는 팁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항상. 문제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었다라고 봐져요. 학생을 위한 장애 학생의 특성과 장애의 정도 유형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면담을 통한 정보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동우가 보이는 문제 행동의 기능 또는 원인을 파악했고, 그 원인을 파악한 걸 토대로 해서 중재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걸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신 다음 그걸로 서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법적 정의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유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정의를 좀 외우셔야 돼요. 2조의 정의에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란, 보호자란,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이란, 통합교육 계획이란, 통합교육이란, 이런 식으로 법적 정의가 있는 것들을 좀 외워주시면 가장 서론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이걸 약간 문제를 통일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쓰신 다음 법적 정의 또는 일반적인 정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논술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장애 학생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다라고 쓰신 다음 이제 바로 개괄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본 글에서는 동우를 위한 이러이러한 측면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서론이 완성되는 거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썼던 글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의 정의를 말하셨어요. 물론 똑같이 완전 외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어쨌든 법적 정의의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쓰시면 좋고, 이렇게 개별화 교육의 효과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동우에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법적인 정의 또는 일반적인 정의, 중요성 또는 타당성, 마지막으로는 개괄을 쓰시면서 서론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차례대로 본론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본론에서 선생님들 제가 아까 첫째, 둘째, 세 번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분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있게 쓰시는 것, 아까 교수적 적합화의 용어를 쓰시는 것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에는 문장 1, 문장 2를 통해서 어려움과 중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마지막 셋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 측면에서 물감을 사용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문장을 나눠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활동에 꽂히신 이 부분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네, 학습활동이었는데 미술활동의 예시를 쓰시는 건 괜찮았을 것 같지만, 네. 그 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왜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 가셔야 되냐면, 글의 논리적인 연결성 과 관련해서 점수 배점이 더 높아졌을 것, 5점이에요. 최근에 이제 바뀐 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이 글의 논리성의 마지막 맺은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봤을 때 뭔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죠. 결론을 읽고 읽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미리 만들어 가세요. 결론으로 넘어왔음을 명시하는 어떤 단어를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또는 이상으로 또는 본 글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딱 하나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리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만 요약하시면 돼요. 그것을 또 관통하는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면담을 통해서 파악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중재 어려움을 파악하고 중재를 적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문장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가시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되게 단순하죠. 이상으로 쓰신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신 후 그 다음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만 만들어 가시되 유초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가정 연계잖아요. 그런 말이 또 들어가면은 너무 그냥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가정 연계라고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되게 저랑 같은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 면담을 통해서 정보 수집 시 유의점, 그 다음에 이를 통한 동호회 문제 파악, 해결책 수립,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정말 한 줄로 요약하신 거죠. 이런 거 딱 하나 써주신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가정과 연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니까 서론부터 결론까지 굉장히 글이 연결성 있어 보이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선생님들께서 미리 만드시면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론에서도 개괄하고 본론에서도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연결성 있어 보여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또 뭐였냐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결론을 쓰실 때 마지막 동호회 중재에만 초점을 맞추신 나머지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적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매진말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문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본문의 1번, 2번, 3번 문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요약된 정보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연결성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마 이거는 정말 개별의 숙제인 거잖아요. 안 쓰신 분은 제가 피드백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써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같이 만들어가도 좋고요. 저랑. 그리고 본문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특학에 관해서 대해서 좀 키워드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써주시면은 열심히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직 논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